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과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지구에서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 기상현상을 일으킬 뿐 아니라 영양분을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 삶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도 태양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인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 핵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전 방식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수행평가로 조사했던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서도 액티브 기술로 사용이 된 기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죠? 그중 태양광 발전은 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광 발전은 우리의 생각만큼 설치만 하면 반영구적이고 환경에 무조건적으로 좋을까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환경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자락과 감자밭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온통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사한다며 나무를 베어냈는데 집중호우에 대량의 산흙이 쓸려 내려온 겁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마을에 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바로 인접지역이잖아요. 태양광을 갖다가 참 허가를 해준다면 우리 주민들을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산림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지난해에만 681헥타르. 지난 7년 동안 2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사 과정에 햇빛이 가린다는 이유로 주변 나무를 마구잡이로 잘라내다 보니 숲은 그만큼 훼손되고 땅값 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목 변경을 막는 방안, 그리고 그동안 감면 대상이던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부과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 허가 전 주민 의견이 최대한 담긴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각의 발전 방식이 가지는 특징과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알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각각의 발전의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을 바로 전기로 전환하는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의 빛 에너지에서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빛 에너지가 전자를 생성을 하고 전자 이동으로 전류가 발생하는 광전 효과의 발견이 이런 태양광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 전지에서 어떻게 전기를 생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 전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태양 전지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반도체를 사용을 합니다. 태양빛이 이 태양 전지에 닿으면 P형 반도체 내부에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그리고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이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류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양전지 한 개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양전지를 여러 개 연결을 해서 만든 이런 태양전지판 모듈을 다시 여러 개 연결을 하면 가정에서 사용할 만큼의 충분한 양의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태양 발전은요, 가정뿐 아니라 자동차, 조명,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배터리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양 발전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인데요. 그 장점으로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용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기를 얻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전력 생산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얻으려면 태양 전지판을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숲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On a December afternoon in Chicago during the middle of World War II, scientists cracked open the nucleus at the center of the uranium atom and turned nuclear mass into energy, over and over again. They did this by creating for the first time a chain reaction inside a new engineering marvel, the nuclear reactor. Since then, the ability to mine great amounts of energy from uranium nuclei has led some to bill nuclear power as a plentiful, utopian source of electricity. A modern nuclear reactor generates enough electricity from 1 kilogram of fuel to power an average American household for nearly 34 years. But rather than dominate the global electricity market, nuclear power has declined from an all-time high of 18% in 1996 to 11% today. And it's expected to drop further in the coming decades. What happened to the great promise of this technology? It turns out nuclear power faces many hurdles, including high construction costs and public opposition. And behind these problems lie a series of unique engineering challenges. Nuclear power relies on the fission of uranium nuclei and a controlled chain reaction that reproduces this splitting in many more nuclei. The atomic nucleus is densely packed with protons and neutrons, bound by a powerful nuclear force. Most uranium atoms have a total of 238 protons and neutrons, but roughly 1 in every 140 lacks 3 neutrons, and this lighter isotope is less tightly bound. Compared to its more abundant cousin, a strike by a neutron easily splits the U-235 nuclei into lighter radioactive elements, called fission products, in addition to 2 to 3 neutrons, gamma rays, and a few neutrinos. During fission, some nuclear mass transforms into energy. A fraction of the newfound energy powers the fast-moving neutrons, and if some of them strike uranium nuclei, fission results in a second, larger generation of neutrons. If this second generation of neutrons strike more uranium nuclei, more fission results in an even larger third generation, and so on. But inside a nuclear reactor, this spiraling chain reaction is tamed using control rods, made of elements that capture excess neutrons and keep their number in check. With a controlled chain reaction, a reactor draws power steadily and stably for years. The neutron-led chain reaction is a potent process driving nuclear power, but there's a catch that can result in unique demands on the production of its fuel. It turns out most of the neutrons emitted from fission have too much kinetic energy to be captured by uranium nuclei. The fission rate is too low, and the chain reaction fizzles out. The first nuclear reactor built in Chicago used graphite as a moderator to scatter and slow down neutrons just enough to increase their capture by uranium and raise the rate of fission. Modern reactors commonly use purified water as a moderator, but the scattered neutrons are still a little too fast. To compensate and keep up the chain reaction, the concentration of U-235 is enriched to 4 to 7 times its natural abundance. Today, enrichment is often done by passing a gaseous uranium compound through centrifuges to separate lighter U-235 from heavier U-238. But the same process can be continued to highly enrich U-235, up to 130 times its natural abundance.
and create an explosive chain reaction in a bomb. Methods like centrifuge processing must be carefully regulated to limit the spread of bomb-grade fuel. Remember, only a fraction of the released fission energy goes into speeding up neutrons. Most of the nuclear power goes into the kinetic energy of the fission products. Those are captured inside the reactor as heat by a coolant, usually purified water. This heat is eventually used to drive an electric turbine generator by steam just outside the reactor. Water flow is critical not only to create electricity, but also to guard against the most dreaded type of reactor accident, the meltdown. If water flow stops because a pipe carrying it breaks or the pumps that push it fail, the uranium heats up very quickly and melts. During a nuclear meltdown, radioactive vapors escape into the reactor, and if the reactor fails to hold them, a steel and concrete containment building is the last line of defense. But if the radioactive gas pressure is too high, containment fails and the gases escape into the air, spreading as far and wide as the wind blows. The radioactive fission products in these vapors eventually decay into stable elements. While some decay in a few seconds, others take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The greatest challenge for a nuclear reactor is to safely contain these products and keep them from harming humans or the environment. Containment doesn't stop mattering once the fuel is used up. In fact, it becomes an even greater storage problem. Every 1 to 2 years, some spent fuel is removed from reactors and stored in pools of water that cool the waste and block its radioactive emissions. The irradiated fuel is a mix of uranium that failed to fission products, and plutonium, a radioactive material not found in nature. This mix must be isolated from the environment until it has all safely decayed. Many countries propose deep-time storage in tunnels drilled far underground, but none have been built, and there's great uncertainty about their long-term security. How can a nation that has existed for only a few hundred years plan to guard plutonium through its radioactive half-life of 24,000 years? Today, many nuclear power plants sit on their waste instead, storing them indefinitely on site. Apart from radioactivity, there's an even greater danger with spent fuel. Plutonium can sustain a chain reaction and can be mined from the waste to make bombs. Storing spent fuel is thus not only a safety risk for the environment, but also a security risk for nations. Who should be the watchman to guard it? Visionary scientists from the early years of the nuclear age pioneered how to reliably tap the tremendous amount of energy inside an atom as an explosive bomb and as a controlled power source with incredible potential. But their successors have learned humbling insights about the technology's not-so-utopian industrial limits. Mining the subatomic realm makes for complex, expensive, and risky engineering.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핵 분열 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핵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라늄 연쇄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얻고 있는데, 이런 원자로 내부에서 농축 우라늄의 중성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 원자핵이 크리톤과 바륨, 즉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두세 개의 고속 중성자가 나오고, 이때 에너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핵 분열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때 나온 핵이 분열할 때 나온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너무 빨라서 우라늄과 다시 충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이 분열할 때 나온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제를 이용해서 느려지게 하면 다른 우라늄 원자 핵과 충돌을 해서 다시 또 이런 원자 핵이 분열이 되는 반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우라늄 연쇄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핵 분열 결과 생성된 중성자를 제어봉을 통해서 적절하게 흡수를 해주면 이런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횟수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 분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로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을 시키고 이 증기를 발생을 시켜서 다시 전기 에너지를 생성을 합니다. 핵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우리가 핵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핵 분열 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장점은 우리가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우라늄이 분열이 될 때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냉각수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 장소에 제한이 있고요. 이 핵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햇볕이 쨍쨍 마지막으로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풍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땀을 잘 식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임과 동시에 때로는 태풍이라는 형태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변화무쌍한 바람이 전기 에너지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얻어내는 기술,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바람을 이용해 몇몇 번거로운 일들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풍차를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풍차가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 곡식을 찢는 용도로 사용해 왔었죠. 시대는 계속해서 흐르게 되었고 패러데이의 전자기호도 법칙이 드러나게 되면서 동력을 통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서 교류 발전의 형태로 이용되게 되면서 드디어 시대는 동력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풍차를 개량시켜 탄생한 발전시설이 바로 풍력 발전기입니다. 풍력 발전은 말 그대로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배급하는 발전소를 말합니다. 풍력 발전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기술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패러데이 이후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 발전기의 원리와 다른 하나는 항공기술의 핵심인 블레이드, 즉 회전 날개의 역학적 구조의 발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기술적 요소를 극적으로 결합하여 최초로 풍력 발전을 개발한 사람은 찰스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는 1888년 날개와 발전기를 결합한 형태로 최초의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20년 동안 350개의 백열전등, 2개의 아크전등, 그리고 3개의 모터를 운전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윽고 덴마크의 기술자이자 과학자인 파울 쿠르에 의해서 1891년 최초의 실험용 풍력 발전기가 개발 및 설치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기존의 풍차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인 6개의 블레이드나 4개의 블레이드의 모습을 풍차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용하고 있는 3개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형태는 조금 더 진화하고 나서 나오게 되었죠.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 즉 인류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게 되자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은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922년 제이콥스에 의해 만들어진 풍력 발전기를 시작으로 194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3블레이드 덴마크식 풍력 발전기를 거쳐 오늘날의 풍력 발전기가 탄생하게 이르렀죠. 이러한 풍력 발전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기술은 바람을 모으는 날개인 블레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블레이드는 비행기가 뜨는 원리인 양력을 회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선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에너지를 전환하는 형태에서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효율 문제예요. 기술의 발달은 어떤 진로를 따라서 풍력 발전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을까요? 대형어가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은 풍속, 즉 바람의 세기와
규모, 즉 풍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량의 증가를 비율로 나타내자면 날개의 길이에는 제곱에 비례하며 풍속에는 세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이러한 맥락에서 높은 산의 풍력 발전소를 세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있죠. 2만 킬로와트라고 하는 양은 대략 20와트짜리 형광 등 100만 개를 동시에 켤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풍력발전기는 바람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개발 입지가 줄어들고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풍력발전의 대안으로 해상풍력이 떠오르고 있어요. 해상풍력은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생산해낸 전기를 육지로 전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은 미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을 예견해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 신세상 분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풍력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에 의해서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돌아갈 때 발전기가 회전을 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인데요. 그런데 이런 풍력 발전기의 날개는 회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몸체 속에 발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기를 통해서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몸체 속의 발전기를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있고요. 증속기가 있고요. 또 태풍과 같이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강제로 날개 회전을 멈추기도 합니다. 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인 풍력 발전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고요.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당연히 없겠죠. 단점은 얘가 돌아가는 데 소음이 굉장히 크고 발전기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에 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18세기에는 석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난방과 치사를 위해서 부분적으로만 사용을 했던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세기 이후에는 내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이런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소비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런 전기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기에너지는 어떤 발전을 통해서 얻고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지금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발전량을 보고 있는데요. 각 발전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는지 그 발전량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화력 발전을 통해서 대부분 화력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해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결국에는 이런 에너지도
화석연료를 통해서 얻는 양이 85%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핵발전은 이 정도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 수력발전이나 아니면 기타 발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화력발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뿐 아니라 수력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발전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2쪽을 한번 펼쳐볼까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입니다. 태양 전지에 빛을 비춰주게 되면 전기가 생산이 되게 되는데 이 양은 미미하기 때문에 태양 전지를 여러 개 연결해서 만든 태양 전지판을 사용해서 필요한 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핵 발전도 살펴봤는데요. 핵 발전은 핵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인데요. 주로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이런 우라늄의 중선자가 흡수가 되면 우라늄이 분열이 되면서 다른 원소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중성자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열이 함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중성자는 주변에 있는 우라늄을 다시 분열을 시키면서 또 열을 발생을 시키게 되고 이런 반응을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은 일어나도록 제어봉을 이용해서 연쇄 반응으로 만들어진 중성자를 적절하게 흡수를 해서 핵 반응 속도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이용할 만큼의 발전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발전으로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얻는지는 예전에 배웠으니까 그때 한번 이해를 못한 친구들은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 발전인데요.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이런 날개는 회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몸체 속의 발전기를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있고 또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 때는 감속을 시키는 장치도 있습니다. 306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20세기 이후에는 내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화석연료의 소비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는 전 세계의 에너지 자원 이용량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사용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전기 에너지는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통해서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이 되고 사용 과정에서 환경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을 배출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전기 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구 환경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배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의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은 환경오염과 지구 환경 변화를 유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을 할 수가 있으므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내용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것을 핵 발전이라고 하고요.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것은 풍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다음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조사해서 리로스쿨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원리나 또는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미래, 그리고 태양광 발전의 단점과 위험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리로스쿨에 올려주세요. 오늘 수업을 듣고 퀴즈를 풀어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조사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또 온라인 수업으로 당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곧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니까요. 여태까지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영상을 보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얼굴로 만나요.